안녕하세요. 나는 지금 50대가 된 두 아들을 둔 여성이다. 남들보다 더 일찍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고 경험하지 않았을 것을 경험했다. 다시 생각해도 싫지만 그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기에 여기 나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다. 나는 작은 지방 도시에서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자랐다. 평범하게 대학에 다녀왔고 서울의 대학에 진학했다. 그러나 너무 평범하게 자란 것이 문제였을까? 그 시절에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랐다. 남자친구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고 그때의 어르신은 공부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애는 학생들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공부는 배웠지만 연애는 배우지 못했다. 그렇게 대학 새내기 시절 하숙집에서 살던 오빠와의 첫 연애로 인해 한 학기도 끝나기 전에 뜬금없이 임신을 했다. 무엇을 모르니 신백성마냥 용감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여름 방학이 되자 나는 하숙집에서 짐을 정리하고 본가로 내려갔다. 아빠와 엄마, 나는 임신했다. 그래서 결혼을 해야 한다. 학교는 자퇴하고 왔고 오빠는 졸업한 학기가 남아서 빨리 졸업하고 취직해야 한다고 한다. 오빠가 내일 인사하러 올 거라고 했다. 가출을 하려고 하긴 했지만 내가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서 그냥 왔다. 그때는 어째서 그렇게 어리었을까?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이 이해되었다. 부모님은 참고 웃지도 않고 바로 방에 가두셨다. 나의 방은 3층이었고 밖에서 문을 잠궈버리셨다. 넌 얌전히 있어? 내가 끝냈어 라고 아빠가 말했으니 엄마는 나를 병원에 데리고 갔다. 나는 밤새 울었고 다음날 오빠를 바라보며 창밖을 지켰다. 아빠는 오빠를 욕하고 물건을 던지며 말했다.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문은 닫혀 있었다. 결국 나는 오빠를 보며 창밖으로 뛰어내렸다. 1층이 아닌 옆집 옥상으로 뛰었다. 임신 중이어서 3층에서 뛰어내리기는 싫었기 때문에 맨발로 쫓아오니 오빠는 큰일이구나 싶었나 봅니다.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허락해주지 않으시면 그 자리에서 죽겠다며 버텼죠. 그렇게 3일을 버티고 결국 결혼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것들아, 모자란 것들아. 이게 오기로 될 일인 것 같아. 부모 그늘 아래서 비 피해가며 살 수 있는 인생을. 아, 왜 이렇게 빨리 버리려고 해? 결혼하면 얼마나 힘든 게 많은데? 부모가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걸 왜 벌써 하려고 하냐고? 아빠는 저희 결혼을 허락하시면서도 속이 잔뜩 상해서 어쩔 바를 몰라 하셨죠. 그러나 저희는 결혼 허락을 받은 게 너무 기뻐서 아빠의 그런 말쯤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어찌나 철이 없었던지요. 전 그렇게 20살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이 뭔지도 모르는 철부지였죠. 다행인지 남편은 바로 취직을 했고 아이도 건강히 태어났습니다. 친구들은 대학을 다닌다고 미팅을 하고 MT를 간다고 바쁠 때 전 첫째 아들과 새신랑 그렇게 함께 알콩달콩하게 보냈습니다. 의외로 그런 생활이 맞았어요. 아이는 귀여웠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우유를 먹던 아이가 이유식을 먹게 되고 어느 뒤죽박죽한 아이가 벽을 붙잡고 일어서 걷기를 시작했고 그 모든 순간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세상에 이제는 좀 살만해졌어. 둘째까지 낳아서 어떤 목적이야? 진짜, 너 진짜. 20대 동안 아이를 키우다 말지? 큰 아이는 좀 키워냈으면 어서 사회생활 시작해야지. 학교에 다시 등록해도 되고 일을 시작해도 되고. 이 나이에 왜 아이를 또 낳아서 키울 거야? 큰 아이가 큰 소리로 호통치듯이 둘째가 생겼고 친정 부모님은 엄청 걱정했지만 나는 그냥 좋았어. 귀여운 생명이 또 세상에 태어나니까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 그런데 하늘이 내 행복을 부러워한 걸까? 둘째가 태어나고 산후조리가 끝나고 나서 남편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들렸어. 급하게 돌아가다가 음주운전자가 미처 운전하던 차에 사고를 당한 거야? 우리 아이들의 아빠는 그렇게 영원히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어. 굳이 떨쳐진 저와 아이들.
일단은 아빠의 보험금과 합의금으로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 후가 걱정이었어. 대학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고 사회생활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어린아이들을 키우면서 생계를 이어갈 만한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어려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먼저 집에서 할 수 있는 상자 접기나 봉투 붙이기와 같은 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일준 엄마가 내게 다가와 내 동생이 이번에 아이 이유식을 시작하는데 아이가 전혀 먹지 않아. 시판 이유식을 사서 먹이려고 하는데 좀 찝찝한데. 예전에 우리 딸에게 이유식을 만들어주고 나눠주었던 일준 엄마에게 상담을 구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런지 자기도 이유식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어. 그래서 수급이랑 재료비는 다 부담하겠고 특별히 요리를 배운 적은 없었지만 딸이 이유식을 잘 먹어주던 일준 엄마에 대한 추억이 있었고 그런 마음이었나 봐. 그래서 입이 짧았던 우리 아들에게도 마음을 써주기 위해 아이 음식을 연구하며 만들었고 재미있어서 주변에도 나눠줬었지. 어느 순간부터 돈을 주고 이유식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생기기 시작했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속으로 소개로 일이 들어왔어. 아이 음식이니까 좋은 재료를 사용해야 하고 청결해야 하니까 사람들도 그것을 감안해서 주문했었고 그런 덕분에 마음껏 음식을 만들어 줄 수 있었지. 그래서 만든 음식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었어요. 식당을 운영하는 주인이 자신의 일에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만남을 원하지 않았다. 관계가 깨어질 우려도 없었고 어린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만족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가게도 커지고 성공을 거두었고 주변 사람들의 권유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결국 가장 중요한 이유는 행복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나의 아들들이었어요. 우리 아들들은 무엇을 원하는 자녀로 자랐어요. 엄마, 나 이번에 만점을 받았어요. 우리 반에서 나만 만점이에요. 선생님이 최고라고 말씀하셨어요. 엄마, 선생님이 수학재능반에 들어가도 된다고 하는데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아이들은 옆에서 꾸준한 조언을 주는 엄마가 없어도 항상 우수한 성적을 얻고 상을 받았어요. 특히 큰 아들은 중학교에 들어간 이후 항상 반에서 1등을 지켜왔어요.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동생도 잘 챙겨주었고 동생의 성적도 형만큼은 아니었지만 서너 살에는 꾸준한 성적표를 받아왔어요. 일준, 엄마, 나 정말 궁금해서 묻는데 일준이는 어떻게 공부하는 건지 노하우 좀 알려주려고 해봐. 특정 학원이나 과외를 받거나 교재를 풀지 않아도 무언가를 학습했나요? 아이들이 잘 공부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넘쳐나게 되었어요. 아이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 키웠는지 궁금해하며 나의 노력을 뛰어넘게 자라난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특히 큰아들이 결국 서울대와 그것도 과학과에 합격했을 때는 정말로 세상 모든 걸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어. 고마워 일준아. 정말로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나에게 이렇게 잘 자란 너희들에게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냥 고마워 말하고 엄마가 너희들을 많이 사랑해. 큰아들이 대학에 간 이후에는 동생의 과외까지도 시켜주며 도와주었고 결국 동생도 서울시립대 수석으로 합격했어요. 전 장학금까지 받았어 말이야. 한 번도 사과하지 않고 집과 학교에만 순순히 지내던 아이들이 취미까지 발전해 책을 읽거나 형제끼리 게임하며 즐기는 걸 보니 너무 기뻤어. 식사를 끊어도 배부르고 잠을 줄여도 피곤한 걸 모르더라고요. 도대체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였지. 대학에 간 이후에도 장학금을 포기하지 않고 연애 따위 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은 여전히 행복했어. 계속 발전하던 반찬 가게는 이제 제가 수시로 일해도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너무 많은 돈을 벌어줬어. 이제 아들들이 취직 잘만 하고 좋은 아내를 만나 결혼할 때 이제 내 할 일은 모두 끝난 거겠지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두 아들은 대기업에 취업을 성공했습니다. 주변에서 좋은 여자들을 소개해주며 여러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들들은 거부감 없이 적합한 여자들과 만나고 회사에서도 일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잘 풀렸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가게도 잘 운영되고 아들들이 돌봐야 할 일이 줄어들자 여유로운 시간이 늘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평생 제대로 놀아본 적이 없어서 갑자기 여유로운 시간이 생겼을 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들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거나 취미 생활을 즐기고 싶었지만 대기업은 많은 일을 시키는 데다가 아들들은 새로운 직장에서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새로운 취미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나이에 맞는 노래반과 도자기 만들기 공방, 테니스 배우기 등 여러 곳을 찾아보았지만 혼자 하기에는 재미가 없었습니다. 아들들아, 엄마가요. 정말로 즐기는 법을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놀아야 할지 모르는 것이 너무 당황스러워 아들들은 뭐 하고 노는지, 친구들과 만나면 뭘 하는지 술 마시는 것 말고는 배울 것이 별로 없네요. 벌써 노인 대학에 다니기에는 이른 것 같고 시간과 돈을 써도 소용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아들들은 저를 보며 웃었어요. 엄마, 다른 사람들은 돈이 많고 시간이 많으면 얼마나 부러워할지 알아요. 하지만 그걸 모두 엄마가 열심히 일해오신 결과물이니 제대로 즐기세요. 하지만 제대로 즐기지 못하겠다는 건 참으로 지루한 일이네요. 어느 날 큰 아들이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제가 보기에 엄마가 취미를 찾지 못하는 것은 누굴 만나서 같이 즐기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의 제안이 궁금해졌어요. 그래, 누가 어떤 사람이지?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인지? 언제나 믿을 수 있는 아들의 추천이니 전 좋아요. 당시에도 기쁘게 수락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소개해준 사람은 여자친구가 아니라 남자친구였어요. 너무 좋아하네요. 그분을 만나서 정말로. 솔직히 말하면 엄마는 우리를 위해 너무나 지루하게 지내셨어요. 지금도 여전히 아름다우신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젊었던 시절에 혼자 남으셨던 생각은 마음이 아팠어요. 남자라는 이유로 불편해하지 말고 좋은 친구로서 즐거운 취미 생활을 함께 해보세요. 그 말을 듣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초반 20대 즈음에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아이들과 함께한 그 순간들을 떠올렸어요. 막막했던 그때를 견디다 보니 이제 아이들은 엄마를 위로하고 좋은 친구를 소개해주고 있어서 너무나 고마웠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아들이 소개해준 그 남자친구와 가까워지기로 결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수혁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1준이라면 1억 개에서 만났고 2준이랑도 소개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어머님과 많은 점이 닮았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다행히도 아이들이 착해서요. 일이 잘 풀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데도 마음이 허전하고 외로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재혼을 권유했지만 먼저 떠난 사람을 배신하는 것 같고 아이들의 반대도 있어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항상 술을 마시고 체력적으로 따라가지 못해 건강한 취미를 추천받았지만 혼자 하는 것은 재미없었습니다. 아들들과 많은 공통점이 있는 남자를 만났지만 그는 다양한 취미를 즐기며 맛있는 식당을 찾아다니고 함께 공연과 여행을 즐기는 재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의 덕분에 좋은 친구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어느 날 제게 말했습니다. 폭탄을 터뜨렸어요. 뭐가 무슨 일이야? 남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 회사에서 몇 년째 고생하고 있는데 왜 그를 그만두고 싶어 해? 두 아들은 서로를 쳐다보더니 함께 사업을 해보자는 거예요. 회사는 월급이 괜찮긴 한데 계속해서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든답니다. 그러면서 매일 같은 일을 하기 싫고 뭔가 더 즐거운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괜찮은 아이템이 떠올랐어요. 주변 반응도 좋고 투자자도 나타났다는 거죠. 엄마는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사업은 아이템이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라고 하시네요. 투자자가 많으면 아이템이 괜찮다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아들들은 어떻게든 해낼 거라 믿었지만 이번엔 뭔가 불안했어요. 그 사업 아이템에 대해 설명을 했지만 전문적이어서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사업은 돈이 많이 들 것 같아 더 이상 내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걱정했죠. 투자자들은 돈 주고 나서도 간섭할까봐 걱정되고 그러면 그냥 엄마 돈을 쓰면 어떨까 해서요. 내가 얘기하는 입장에서 말하자면
하지만 그 남자는 내 이런 고민을 듣고는 오히려 절 이상하다고 했다. 다른 이들은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을 빼앗을까 걱정하지만 어째서 자녀들이 자신의 재산을 갈구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야? 이 집안의 자녀들은 분명 제대로 자랐다는 자부심을 느끼시는 거겠지? 차라리 나라도 그런 능력을 갖고 똑똑한 아들들이 있다면 여기저기 자랑하고 싶을 것 같아. 그렇지만 사람이 나이가 들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겠지? 자녀들은 내버려 두기를 원하는 거야? 지금까지는 우리가 자녀들의 보호자로서 그들을 지켜주어야 했지만 이젠 자녀들이 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걸 지켜보고 응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아, 맞아. 우리가 그럴 거야. 조금은 불안해도 다 잘할 거야. 처음 자녀들이 일어섰을 때를 생각해봐. 한 발자국 옮기는 것도 얼마나 불안했던지. 그러다 넘어질까 다치지 않을까 걱정했었지만 어느새 자녀들은 누구보다 잘 달리고 잘 살고 있지 않아? 일도 마찬가지일 거야. 지금 그렇게 불안해하는 게 엄마의 마음이겠지만 그것도 결국 지나가는 과정이야. 같은 상황에서 같은 아픔을 가진다는 게 이런 때에 큰 힘이 돼요. 그 남자의 말은 다른 말보다 힘이 있게 들렸어. 이제 서서히 떠나보낼 때가 왔다는 그 말, 결혼도 하고 독립하여 가정을 이루려는 자녀들에게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부모도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말을 듣고 나는 어느새 설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의 변화하는 모습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매일 걸려오던 안부 전화도 어느새 줄어들고 내가 걸던 전화도 무뚝뚝하게 받거나 바쁘다고 급하게 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주말에 집으로 오던 것도 연락 없이 오지 않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아들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고 기다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걱정되어서 반찬을 만들고 아들들 집으로 갔지만 항상 비어 있었고 엉망인 집을 치워주고 반찬을 정리해주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정말 안타까워서 죽겠네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네요. 자식들은 알아서 잘 살아갈 것이지만 부모는 나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놀고 즐겨야 자식도 마음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아들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믿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들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걱정하다 몸을 상할 때 그게 진정으로 자식을 위하는 길인가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의 걱정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남자는 제가 너무 걱정해서 오히려 아들들이 잘 되고 있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 여사는 너무 불안해서 아들들의 일을 조금 알아봤는데 역시 이어서 아들들이 잘하는 것 같아 어떻게 이런 일들을 잘 처리하고 있는지. 그래서 바쁘지 주변에서 칭찬이 자주 왔습니다. 아주 젊은 사업가 형제들이 등장해서 시끌시끌해요. 엄마가 큰 사업가라 그런지 피가 아들들에게도 간다던데. 우리 딸도 조금 배우면 좋겠다. 아, 이건 좀 부러워요. 전 그 남자를 통해 아들들 소식을 가끔 들으면서 아쉬움을 달래야 할 때가 왔다. 들리는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로만 들리니 언젠가 마음을 놓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나를 실망시킨 적이 있었나? 아직 한 번도 그런 적 없지? 이번에도 당연히 잘할 거야. 내 아들들이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간 것 같아요. 그 남자를 만난 지도 그 정도 시간이 지난 거죠. 여사님, 제 나이에 다시 사랑에 빠질 줄 몰랐어요. 그냥 좋은 친구를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어렸을 적 그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매일 사랑 뭘 해야 할지가 제일 중요해지고 아침에 데려다주고 나면 헤어지기가 싫고 일하다가도 멍하니 여사님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떡해요? 여사님은 아직도 저를 친구로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리 한 발짝 더 나아가도 되지 않겠어요? 우리 이제는 친구가 아닌 부부가 되어봐요. 젊은 사람들처럼 재고 따지고 하는 건 하지 말고 그냥 그동안 함께하지 못한 시간을 앞으로 더 보내요. 젊은 사람들처럼 요란하게 결혼식을 하지 않아도 괜찮고 필요한 것도 아닌데요.
그냥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식사를 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이어서 우리 집으로 들어와요. 그래도 신혼여행은 좋은 곳으로 가자고요. 아주 세계 일주 크루즈를 가보는 건 어떨까요? 100일 동안 바다 위에서 살면서 자식들 따위 잊어버리자고요. 아니면 아예 쉬는 집을 하와이 같은 곳에서 구입해서 날려버릴까요? 여사님이 원하는 대로 할게요. 이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들어줄 거예요. 다시 떨리는 마음을 느낄 것 같아요. 심장이 뛰더군요. 20살 애들 아빠를 보고 처음 설레었던 그 기분이 다시 들었습니다. 그래도 될까이 사람이라면 나도 남은 여행 여유 있고 평온하고 또 재미있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며칠을 고민한 후 결국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런 결정을 내리고 나니 우리 아들 둘이 더 간절해지더군요. 아무리 마음으로 독립을 시킨 아들들이라고 해도 여전히 제 우선순위 1위는 아들들이었습니다. 결혼이라는 중대사를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을 순 없었습니다. 1주나 2주나 요즘도 많이 바쁘니 잘들 지내고 있는 거지. 전화를 너무 안 받아서 할 수 없이 메시지 남겨 밥은 거르지 않고 운전할 때는 조심히 다니고 있지. 술 마시면 절대 운전대 잡지 말고 누군가와 나쁜 인연 만들지 말고. 이제 이런 잔소리 필요 없는 우리 아들들이랑 알면서도 엄마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다. 1주다 2주나 엄마 지금 만나는 그 사람이랑 살림 합치기로 했어. 너희들과 상의를 하고 의견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질 못해서 엄마도 아쉽다. 이거 들으면 엄마한테 연락 좀 해줄래? 혹시 너무 바빠서 그럴 시간이나 여유가 없더라도 엄마랑 그 사람이 결혼식을 슥습니다. 함께 저녁 슥습니다. 축하받고 함께 가서 혼인신고하게 했습니다. 친한 지인들과 함께 축하받으러 가자고 했어요. 그 사람은 너희들의 새 아빠가 될 거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얼굴을 보여주게 했어요. 우리 아들은 메시지를 받았지만 아직도 답이 없어요. 혼인신고가 가까워지고 있지만 마음속은 복잡해요. 아들들과 연락이 어려워서 걱정스러워요. 사람들 앞에서 재혼을 알리는 언약식을 할 거예요. 하지만 아들들은 연락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기 힘들어요. 그런데 아들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 너무 고맙습니다. 어릴 적 혼자 우리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었고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세상이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게 되었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국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죄송해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메시지를 보는 즉시 언약식을 취소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지갑만 쥐고 가게에서 숨어 계심이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이라는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엄마 옆에 계신 분, 좋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도 속았어요. 그 사람을 소개해준 건데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지금 바로 도망가세요. 더 빨리 말해야 했는데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엄마, 옆에 계시는 분은 모두에게 평범한 투자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악명 높은 사기꾼이자 사채업자예요. 우리도 속았어요. 우리가 사업에 투자하고 사업을 갉아먹었고 제 돈까지 빼앗으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어떻게든 처리할게요. 최종적으로 실패했어요. 죄송합니다. 엄마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걸 하려고 해요. 이게 엄마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될 거예요. 엄마 우리가 너무 순진했고 너무 어리석었어요. 미안해요. 더 이상 연락할 수는 없겠지만 꼭 행복하세요. 그리고 빨리 도망가세요. 가슴 아프게 내려앉았어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평소와 달리 횡설수설하는 메시지에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겠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임을 판단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들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행동하는 것은 당연히 생각할 수 없었죠. 사모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연락드립니다. 갑자기 매우 부끄러운 부탁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매우 급해서 그러던데 제 아들들이 전 알고 있는 지인을 통해 아들들의 행방을 탐문했고 다행히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서울의 한 허름한 모텔에서 술과 약에 쓰러져 있는 아들들을 발견했습니다. 다행히도 너무 늦지 않게 발견해서
병원에서 위생을 하고 나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그제서야 그동안의 모든 사정과 진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너는 평생 복사기계도 안 써본 것 같아. 나는 왜 너한테 학교에서 어떻게 복사해야 하는지 알려줘야 하냐. 알겠지? 너는 뭘 알아? 너는 말해. 이 문서는 부모님의 것이다. 우리도 속았어요. 그 사람을 소개해준 건데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지금 바로 도망가세요. 더 빨리 말해야 했는데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엄마, 옆에 계시는 분은 모두에게 평범한 투자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악명 높은 사기꾼이자 사채업자예요. 우리도 속았어요. 우리가 사업에 투자하고 사업을 갉아먹었고 제 돈까지 빼앗으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어떻게든 처리할게요. 왜 뛰어들었어? 너 같은 스파이는 어디서 회사 기밀을 이리 아무렇지 않게 훔쳐가려고 그래? 너는 정말이지 싫은 놈이야? 조금이라도 공부했으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건데 바보 같은 녀석들아. 너는 내게 의지해. 내가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대로 알려줄 테니. 이 일의 시작은 어떤 보고서 때문이었다. 회사에 새로 입사한 아이들은 열정 넘치게 일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회의 시간에 작성자가 팀장의 이름으로 변경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팀장 씨, 지금 무슨 일인가요? 내 보고서가 왜 당신의 이름으로 올라가 있는 거죠? 지도랑 편달이 어디 갔어요? 저 보고서는 퇴근 후 따로 시장조사와 연구를 통해 작성했습니다. 완성된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당신의 관련 피드백도 받지 못한 채 작성자 이름이 팀장으로 변경되었어요. 당연히 아이들은 항의했고 그 뒤로 양심 가지고 훔쳐간 것을 자백하다가 괴롭혔다고 해요. 업무 측면에서도 복사본이나 커피 주문 같은 일을 말도 안 되는 핑계로 미루고 중요한 정보도 숨겼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냈다고 말해. 회의실 정리처럼 자주 거래하면서 인사 국가까지 혼돈스러워지는 일들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아들들의 편을 들어주며 위로해주던 팀원들도 과정 속에서 개인적으로 고통받는 것을 느껴 결국 우리 아들들은 회사 내에서 왕따가 되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잘할 생각으로 과로하지 않으려고 단 한 번도 아르바이트 시키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모범생으로 항상 주변으로부터 칭찬만 듣던 우리 아들에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고 결국 퇴사를 고려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즉시 퇴사를 하기에는 어려웠기 때문에 이직을 준비하며 지난 시간에 생각해온 몇 가지 아이템을 창업 박람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만난 건 바로 지금 제 곁에 있는 남자인데 그는 사채업자로 악명을 떨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얘야, 이 아이디어 정말 대단하군. 내가 찾던 바로 그런 아이템이야. 너가 만들 수 있을 거야? 돈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투자할게. 이런 대박 아이디어면 분명 성공할 거야. 필요한 게 얼마인지 말해봐. 함부로 약속하지만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던 거짓된 얼굴로 우리 아들들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투자를 하겠다고 다가온 그 사람 내 일이면서 나와 함께 언약을 맺기로 한 그 사람이 바로 그 바닥에서 악명 높은 사채업자, 사기꾼이었다. 나쁜 놈들은 본능적으로 호구들을 알아본다고 하던가요? 그런 외떨이에 우리 아들이 딱 걸렸다. 공부는 많이 한 것 같고 능력도 있는데 세상 물정은 하나도 몰라서 등쳐먹기 딱 좋은 그런 호구들 말이야. 돈이 더 필요하다며 뭘 걱정하고 있나? 내가 얼마든지 투자해줄 테니까 다른 것은 고민하지 말고 부지런히 연구만 해서 시제품을 만들면 되는 거야. 그러나 나도 이게 뭐 세금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말이야. 형식적이긴 한데 여기에 사인 좀 부탁할게. 편법이긴 한데 이런 서류가 있으면 내가 혜택을 좀 많이 받거든. 처음에는 제대로 된 투자였습니다. 아들들도 변호사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초기 투자 계약서를 여러 번 검토했는데 도쿠 조항이 없지는 않았지만 거의 벤처다시피 한 우리 아들들에게 투자해주는 조건은 거의 파격적이었어. 거기다가 추가로 들어가는 돈을 부탁할 때마다 돈을 더 보내주는 남자에게 아들들은 마음을 누워버린 거였어. 그래요. 그때부터 성별이 달랐어요.
저는 처제를 닮았고 남자친구를 보며 아빠에게 아내를 소개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함정이었죠. 처음에는 정상적인 계약서였는데 어느새 투자가 아닌 저희 아이들을 위한 돈을 대출받은 표로 바뀌었고 아이들은 사업을 성공시키려고 더 많은 돈을 빌려오려고 했습니다. 와, 이럴 수가. 아니, 일이 커지면서 나도 마음이 아플 뿐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달러를 빌려줬는데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나가는 돈만 많아졌고 이게 어떻게 끝나야 할까요? 아이들을 봤더니 아주 부자 같은 어머님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어머님께 청구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아들들이 잘못을 저질렀으니 어머님이 무척 기꺼이 대답해 주실 것 같아요. 그렇지? 하지만 아들들은 만일 제가 그것을 알게 된다면 마음이 아플까 걱정해서 그런 일은 결코 없다고 버텼어요. 이것도 아이들이 어머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큰 것 같아서 나도 참을만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지 어쩔 수 없이 저도 양보해야겠죠. 여기에 서명만 하면 얼마든지 서명하며 당분간은 아무 말 없이 기다려줄게요. 제품이 곧 완성될 것 같은데 아들들은 막 대답해요. 아들들은 사채업자에게 속아서 본능적으로 생각하며 사인을 하고 망가졌습니다. 이미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이성적인 사고가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채업자는 아들들을 감금하고 빚을 상환하기 위해 강제로 일을 시키고 아이템과 특허권을 빼앗아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도록 협박했습니다. 아들들은 24시간 감금되어 매일 더 많은 빚을 지고 상황이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의 사연은 꽤 복잡합니다. 저는 엄마로서 아들들의 채무 보증인으로 선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거짓된 서류가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법적 문제는 해결 가능했지만 아들들이 감금 생활을 계속하면서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감시가 늦어진 한순간을 이용해 탈출에 성공하고 제게 연락하기 위해 휴대폰을 구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원수인 사채업자와의 재혼을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이 메시지를 보고 놀라 사채업자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사채업자는 위협을 내세우며 아들들을 협박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은 너무 순진해서 사채업자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아들들은 자신의 행동으로 엄마인 제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자학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들들은 사채업자에게 고소를 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아들들은 자신들이 어버이 사이를 이어나가는 것으로 생각했던 가족의 관계가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아들들은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깨닫고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이고, 너희가 안타깝다. 우리 부모와 자식 간에 새로운 연결을 맺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되다니. 그럼 어쩔 수 없지. 재호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또 어째야 해. 니들이 나한테 책임질 일이 많아. 너희들이 나한테 사업자금 10억을 빌려달라는 얘기고 이자율은 23%고 매달 이자를 갚지 못하면 이자가 복리로 늘어난다고 하네. 또 약속한 날짜까지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니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에 대한 권리를 내게 넘겨야 한다는 얘긴데. 그리고 그 유명한 신체 포기 계약서, 의무가 있는 신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기, 보이지? 여기 지점까지 꼬마만큼이나 나쁜 기억이 있어? 그래, 도망가봐. 그러나, 기억해. 니들이 빚을 갚지 못하면 니들의 엄마가 대신 갚아야 하는 보증계약서가 있다니까? 화려하다. 화려해. 너희 엄마가 너희 자식 때문에 빈털터리가 될 거다. 결국 이번에도 너희 아들들이 꼬리를 내리고 있는 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그 돈을 갚을 테니까. 나가는 즉시 돈을 갚을 테니 우리 엄마를 연루시키지 마세요. 그냥 우리 엄마를 내버려둬 주세요. 우리는 다시 되돌아갈 거야. 다시 위상대로 돌아갈 테니까. 아이고, 친절한 아들이 나타났네. 하지만 너희들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어? 얼마나 뒤죽박죽인데 돈을 다 갚을 수 있는 게? 아마포에 본래 다 못 갚을 걸. 아직 30살도 안 된 상태인데
앞으로 50년 동안 그런 식으로 일하고 살 수 있을까? 그런데 내가 너의 엄마와 내일 결혼하면 내 엄마의 재산이 모두 내 것이 될 거니까 그걸로 내 돈을 상환해주지. 아, 약간 부족한 게 있는데 내 엄마가 앞으로 들어놓은 사망보험금으로 보충할게. 알았지? 이제 재혼만 하면 내 엄마의 법적 상속자는 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눈 감아. 그러면 이 서류들은 다 찢어주고 너희들은 돈도 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야. 괜찮아. 너희를 속여서 좋고 나는 도움을 받아서 좋고 마치 마귀가 속삭인 것 같아. 그리고 아들들은 그 상황에서 결국 결심하게 되었어. 나는 떠든바 뜨자 내가 죽는 건 방법밖에 없어. 이 세상을 떠나고도 엄마가 그 빚을 상속하지 않으면 끝나버린다고 말을 했다. 말로는 어떻게나 잘하려 하는 몸부림이 무너지고 있었어. 아들들이 내 안전을 지키려고 선택한 게 바로 이런 것이다. 생을 마감하는 것이라니요. 그러나 전 혼자서 아들들을 지키며 살았던 여자였습니다. 여자 혼자, 그것도 20대 초반의 여자가 아들들을 키운다는 거 강하지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채업자는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을 건드린 거였습니다. 아들의 메시지를 받은 적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경찰총장 사모님에게 연락해 도움을 청했습니다. 예전에 손주들이 심한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던 사모님이 어디선가 소문을 듣고 저를 찾아와서 손주들의 음식을 부탁했었고 전 천연 조미료만 사용한 건강식들로 그 손주들의 아토피를 치료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라고 했지만 이렇게 정말 도움을 받을 일이 생길 줄 저도 몰랐죠. 그렇게 경찰청장님의 도움으로 아들들을 늦지 않게 병원으로 옮긴 전 교도소로 자원봉사를 다닐 때 알게 되었던 재소자들을 찾아갔습니다. 나쁜 놈을 상대할 방법은 누구보다 범죄자들이 잘 알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거기서 얻은 조언으로 전 누구보다 실력이 좋은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들 외에도 그 사채업자들에게 당한 적이 있는 피해자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 여사, 이런 거 다 쓸데없이 힘만 빼고 돈만 쓰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얼마나 남을 도울 수 있을까? 나 금방 나오면 어떻게 하지? 도와주고 싶어. 아들들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범죄자를 벌해도 너무 가볍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형량을 받아도 끽해야 2년 생각하라더군요. 그래서 나는 범죄자들에게 조언을 줄 수만 있다면 사채업자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모을 수 없다. 이번에 우리 아들들만을 감옥에 넣어두고 다른 피해자들의 소송은 그때쯤에 맞춰서 진행했다. 사채업자는 계속해서 나와서 사회에 나오려 들었지만 내 속에서 계속 부패하게 만들었다. 거기서 얻은 조언으로 전 누구보다 실력이 좋은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들 외에도 그 사채업자들에게 당한 적이 있는 피해자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 여사, 이런 거 다 다시는 그 교도소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한다. 저는 계속해서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날 제가 그동안 본 모든 돈이 다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더군다나 그 사채업자가 관여한 교도소가 제가 자원봉사하던 교도소인지도 했습니다. 알고 있는 수감자들도 많았어요. 전에도 범죄를 반성하고